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강칠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도 동네 주막에서 흠뻑 취해 외상장부에 손가락 도장을 몇 번이나 찍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요. 축축하고 눅눅한 집더미 위에서 몸을 일으키자 입안에서는 시궁창 냄새가 났고 온몸의 뼈마디는 맞은 것처럼 쑤셔왔습니다. 32. 사내로서 한창 일가를 이루고 들판을 호령해야 할 나이였지만 강칠의 삶은 썩은 동아줄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칠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누구보다 손재주가 좋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뚝심이 있었습니다. 보부상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보겠다며 큰 꿈을 꾸기도 했고 척박한 땅을 개간해 풍년의 꿈을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번번이 실패의 쓴맛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큰 장마에 밭이 쓸려나가고 믿었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장사는 미천까지 몽땅 날려버렸지요. 거듭된 실패 앞에 단단했던 그의 의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내 팔자는 글러먹었어. 자포자기한 그는 결국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한두 잔 마시던 것이 어느새 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술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력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의 이름난 술주정꾼, 한심한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찾고 아이들은 그를 피해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그의 망가진 삶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그의 아내 연실과 어린 딸 복이었습니다. 연실이 밤새 눈이 빠져라 삭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벌어오면 강칠은 뻔뻔하게 그 돈을 빼앗아 술값으로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딸 복이가 굶주림에 울어도 그는 못 들은 척 술병만 들이켰지요. 에잇, 세상사 다 부질없는 것을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지. 그는 주막 구석에 퍼질러 앉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은 늘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술독에 절어 푸르죽죽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나아갈 희망도 돌아갈 용기도 없는 밑바닥 중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술 항아리 속에 처박아 버린 채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답니다. 강칠이 주막에서 세월을 썩이는 동안 그의 아내 연실의 시간은 멈출 틈 없이 고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별이 총총한 새벽에 시작되어 등불의 기름이 다 타들어가는 깊은 밤에야 끝이 났지요. 그녀는 삭바느질로 힘겨운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께서 맡긴 옷감을 밤새도록 깊고 꿰매어 엽전 몇 푼을 손에 쥐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는 바느질에 퉁퉁 붓고 바늘에 찔린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어깨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고 침침해진 눈은 바늘기를 찾기조차 버거웠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놓으면 당장 어린 딸 보기가 굶어야 했으니까요. 사실 육체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 강칠에 대한 원망과 끝모를 절망감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성실했던 남편, 자신의 손을 잡고 평생을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그 사내가 어쩌다 저리 망가져 버렸을까.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 집안의 쌀독마저 뒤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이 아범,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소. 그녀가 눈물로 애원할 때마다 강칠은 시끄럽다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녀의 애원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 흩어졌지요. 주변 사람들은 연실에게 그리 속썩을 베야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넌지시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절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싶은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남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도 잠이 들면 어린아이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본래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파 잠시 길을 잃은 것일 뿐이야.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옷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헤어질 수 없는 지독한 인연의 끈을 꿰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나와 새하얀 옷감을 붉게 물들일 때면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은 고된 삶에 대한 서러움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미련한 마음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강칠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주막의 외상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내 연실이 삭바느질로 버는 푼돈으로는 술값은커녕 세 식구의 끼니를 잇기도 버거웠지요. 결국 돈이 떨어진 강칠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악독하기로 소문난 고리대금업자 억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수는 살찐 돼지 같은 몸집에 뱀처럼 교활한 눈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집과 땅까지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라 부르며 쉬쉬했습니다. 강칠은 처음에는 한두 푼 술값을 빌렸지만 빚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 어느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억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건장한 하인들을 거느리고 강칠의 초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강칠아, 당장 빚을 갚지 못할까? 내 놈이 내 돈을 떼어먹을 셈이냐? 억수의 고함 소리가 들리면 어린 딸 보기는 겁에 질려 어머니의 치마폭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강칠은 술기운을 빌려 내일 갚겠네, 내일 모레 갚겠네 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억수 앞에서 그의 허세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억수는 강칠의 멱살을 움켜쥐고 협박했습니다. 좋다.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열흘 뒤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내 놈의 이 초가집과 마지막 남은 밭되기마저 내게 넘긴다는 각서를 쓰거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테다. 강칠은 덜덜 떨며 결국 억수가 내민 각서에 손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 아내와 딸이 비바람을 피할 유일한 안식처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강칠은 마루에 걸터 앉아 텅 빈 술병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술을 마셔도 괴로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이 깰수록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그의 목을 더욱 세게 옥죄어 왔지요.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아내와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빚의 굴레는 그의 목에 감긴 올가미가 되어 이제 그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열흘 뒤에 닥쳐올 파멸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열흘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강칠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 같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연실은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바느질에 매달렸고 강칠은 방구석에 틀어박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실 돈도 기력도 없었지요. 7살 난 딸 보기만이 이 끔찍한 분위기의 이유를 모른 채 불안한 눈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보기에게 아빠 강칠은 무서우면서도 그리운 존재였습니다. 늘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비틀거리는 아빠가 무서워 좀처럼 다가가지 못했지요. 하지만 아주 가끔 술이 덜 깬 아침에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빠의 넓은 등을 보면 달려가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우리 아빠도 다른 아이들 아빠처럼 나를 번쩍 안아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저녁, 연실은 마지막 남은 보리쌀 한 줌으로 멀건 죽을 쑤었습니다. 그것이 세 식구의 저녁 식사 전부였습니다. 보기는 배가 고팠지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작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바느질감 옆에 놓인 자신의 달아빠진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솜의 끝이 해져 너덜너덜해진 저고리였습니다. 보기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 연실의 곁으로 다가가 저고리 소매를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연실은 딸의 마음을 알아채고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보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내일 새 옷감을 얻어다가 예쁜 저고리 만들어줄게. 하지만 보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새 저고리 필요 없어요. 그냥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돼요. 밥? 네. 술 안 드신 아버지랑 냄새나는 술 말고 구수한 밥이랑 따뜻한 밥 한 끼만 같이 먹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소원은 묵직한 돌덩이가 되어 방 안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연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구석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있던 강칠이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썩어 문드러진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새 옷이 아니라 술 안 마신 아빠와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소박한 소원 하나조차 들어주지 못하는 아비 자격도 없는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강칠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몇 년 만에 흘려보는 눈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딸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주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의 소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그를 더 깊은 자괴감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고 그는 또다시 술의 힘을 빌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칠이 자괴감에 못 이겨 주막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저잣거리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던 마을 대장간의 김영감과 마주치게 되었지요. 김영감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불을 다루는 장인답게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형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강칠의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였고 강칠이 어릴 적부터 그의 남다른 손재주를 눈여겨보아 왔습니다. 김영감은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강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이놈 칠이야. 아직도 이러고 있는 개냐. 네 아비가 하늘에서 통곡하겠다. 강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김영감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술주정을 부릴 수가 없었지요. 김영감은 강칠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억수놈에게 시달리는 것도 다 들었다. 내 놈의 그 뛰어난 손재주를 술독에 썩히고 있으니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는 강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칠이야,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 내 밑으로 들어와 다시 망치를 잡아보지 않겠느냐. 강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영감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폐인입니다. 저 같은 놈이 어찌 감히. 김 영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의 손이 기억하고 있을 게다. 네 아비의 손재주를 네가 그대로 물려받았지. 어릴 적 네가 깎아 만든 나무팽이는 마을 아이들 것 중에 으뜸이었어. 내가 보기에 자네라면 이 나라 최고의 쟁기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될 게야. 어떤 척박한 땅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야무진 쟁기 말이다. 김 영감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강칠의 썩어버린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재능의 불씨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냐? 이 늙은이 믿고 딱 1년만 미친 듯이 쇠를 두드려 보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억수놈 빚을 갚는 것은 물론 내 처자식 굶기지 않을 방도는 생길 게다. 선택은 내 놈 몫이다. 김 영감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대장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강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귓께는 김 영감의 말과 술 안 드신 아버지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라던 딸 보기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맴돌았습니다. 쟁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를 뚫고 솟아날 마지막 남은 희망의 새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강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주막이 아닌 정반대 방향, 김 영감의 대장간이 있는 곳을 향해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칠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 영감의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이었습니다. 그가 대장간 문턱을 넘어서자 김 영감은 말없이 그에게 무거운 쇠망치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기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칠에게 가장 먼저 닥쳐온 시련은 바로 지독한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술에 절어 살았던 그의 몸은 알코올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쇠망치를 든 손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풀무지를 하다가도 속이 울렁거려 뛰쳐나가 구역질을 하기 일쑤였지요. 술 한 잔만 마시면 괜찮아질 텐데. 술의 유혹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의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억수는 일부러 대장간 앞을 지나가며 그를 자극했지요. 어이, 강칠이. 대장장이 노릇은 할 만한가? 그러다 망치로 제 발등을 찍지나 말라고. 쯧쯧, 역시 술주정꾼은 어쩔 수 없구먼.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았겠지만 강칠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는 억수의 조롱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직 눈앞에 시뻘건 쇠붙이만 노려보며 망치질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견뎌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정말 끝이다. 가장 힘든 것은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나고 온몸이 녹초가 되면 술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주막 쪽으로 향하다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으며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강칠은 방 안을 서성이며 금단 증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고 머릿속에서는 술을 마시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칠 것 같은 갈증에 결국 부엌에 물동이로 달려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물론은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 그의 목을 태웠지요.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낡은 술병에 손을 뻗었습니다. 딱 한 모금만 마시면.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틈으로 잠든 딸보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앙상한 팔다리, 헬쑥한 얼굴. 아이는 잠꼬대를 하는지 입맛을 다시며 밥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강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딸의 잠꼬대는 그의 이성을 후려치는 죽비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술병을 세차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술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방 안에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칠의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진 사기 조각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자신과의 결별을 고하는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강칠이 술의 유혹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아내 연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심이 이번에는 진짜이기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보리쌀을 정성껏 씻어 정화수를 길어다 밥을 지었지요.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그녀는 정갈한 나무 도시락에 따뜻한 보리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장 종지에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를 곁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술에 취한 남편 때문에 집안에서 밥 짓는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피어오르는 이 구수한 밥 냄새가 남편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붙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강칠이 대장간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오면 툇마루에는 어김없이 연실이 싸준 보리밥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맑고 시원한 물 한 사발이 함께였지요. 연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칠은 그 물 한 사발에 담긴 아내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술 생각이 나거든. 대신 이 맑은 물로 속을 씻어내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강칠은 묵묵히 도시락을 챙겨 들고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허기가 질 때면 그는 주막 대신 조용한 나무 그늘을 찾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지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보리밥. 투박하지만 아내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이상하게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내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바느질하느라 굽었을 등 상처투성이인 손가락, 그리고 자신의 술주정을 묵묵히 견뎌내던 슬픈 눈.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밥이 소금물처럼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놓인 물 사발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지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술에 대한 갈망이 거짓말처럼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새벽녘 보리밥은 강칠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이유였고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밧줄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 말없는 믿음 덕분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정성 어린 보리밥으로 속을 채운 강칠은 하루가 다르게 대장장이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덜덜 떨리던 손은 수천 번의 망치질 끝에 안정을 되찾았고 무겁기만 하던 쇠망치는 어느새 그의 팔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스승인 김영감은 엄격했습니다. 그는 강칠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을 택했지요. 쇠는 불과 물, 그리고 수만 번의 두드림으로 단단해지는 법이다. 너무 서두르지도 게으름을 피우지도 말고
오직 쇠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칠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김영감이 시키는 대로 쇠를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고 물에 담그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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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간 안에는 경쾌하고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가렸고 뜨거운 불꽃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강칠은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는 듯한 희열이 온몸을 감쌌지요. 술에 취해 시간을 허비할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땀 흘리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였습니다. 그는 점차 쇠와 교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망치질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성질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쇠가 가장 단단해지는 순간의 색깔을, 가장 날카로운 날을 세울 수 있는 물의 온도를 몸으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김영감은 그에게 낡고 무딘 호미한 자루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룻밤 안에 이 마을에서 가장 날카로운 호미로 만들어 보거라. 그것은 강칠에게 내려진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꼬박밤을 새워 호미에 매달렸습니다. 몇 번이고 불에 달구고 수천, 수만 번을 두드리고 정성껏 날을 갈았지요. 동이틀 무렵 그의 손에는 예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서리발처럼 날카로운 날을 가진 새로운 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감은 강칠이 만든 호미를 받아 들고 말없이 대장간 뒤뜰에 굳은 땅을 파보았습니다. 호미는 부드러운 흙을 파듯 힘들이지 않고 땅속 깊이 박혔습니다. 김영감의 주름진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제법이구나.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 내 놈이 흘린 정직한 땀이 이 무딘 쇠를 이리도 쓸모있게 만들었구나. 명심하거라, 칠이야.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정직하게 땀 흘려 두드린 삶만이 비로소 단단하고 빛나는 법이니. 스승의 칭찬에 강칠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술독에 빠져 녹슬어버렸던 자신의 인생도 이 호미처럼 다시 날카롭게 벼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맑게 벼려진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강칠은 단 하루도 대장간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술의 유혹은 여전했지만 땀 흘리는 즐거움과 아내의 정성,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지요. 마침내 월말이 되어 김영감은 강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내 첫 품삯이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정직한 땀의 대가이니 허투루 쓰지 말거라. 강칠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아내의 돈을 빼앗거나 억수에게 구걸하여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엽전의 묵직한 무게가 그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김영감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절을 하고 곧장 저작거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쌀가게로 달려가 하얗고 찰진 쌀 한 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어물전으로 가 가장 크고 싱싱한 고등어 한 손을 골랐지요. 주머니에는 아직 돈이 남았지만 그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차린 따뜻한 저녁밥을 먹일 생각에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쌀과 생선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자 삭바느질을 하던 연실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다 무엇이오? 강칠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내 첫 품삯으로 사왔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쌀밥에 고등어구이 한번 실컷 먹어봅시다. 그 순간 연실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힘으로 벌어온 쌀, 그것은 그녀에게 청음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칠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그리고 연실이 솜씨를 부려 끓인 된장찌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새 식구에게는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저녁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밥 한 그릇에 담긴 그 따뜻한 행복이 얼어붙었던 가족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차려진 저녁, 어린 딸 보기는 어색함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빠가 맑은 정신으로 겸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직은 낯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구수한 밥 냄새와 아버지의 차분한 모습은 아이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내 주었습니다. 강칠 역시 서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부끄러워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먹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보기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등어 살을 제대로 발라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젓가락을 들어 가장 살이 많은 고등어의 등 부분을 조심스럽게 발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장아씨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낸 뒤 하얀 생선살을 딸의 보리밥 위에 가만히 얹어주었지요. 지난 몇 년간 아버지로서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보기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가뭄 끝에 도단한 새싹처럼 너무나도 맑고 순수했습니다. 보기는 앙증맞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최고. 그 한마디. 그 미소 한 번에 강칠의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내가 잊고 살았던 것. 내가 술병과 맞바꾸었던 것이 바로 이 청음 같은 행복이었구나. 그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보기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에 더욱 기분이 좋은 듯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고기 사올 거예요? 아빠, 밥 먹고 나랑 놀아줄 거죠? 강칠은 그저 그래 그러자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재물운이라는 것이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은 일확천금의 행운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둘러앉은 저녁 밥상, 그리고 자신을 보며 활짝 웃어주는 딸의 미소, 바로 그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강칠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술기운 없이 잠드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는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충만했습니다. 딸의 미소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은 강칠은 다음 날부터 더욱 대장간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쇠를 두드리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장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그의 잠자고 있던 손재주와 창의력이 뜨거운 불꽃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쟁기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이 쓰던 쟁기는 대부분 무겁고 투박하여 척박한 땅을 갈기에는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힘없는 노인이나 아낙네들이 다루기에는 여간 버거운 것이 아니었지요. 강칠은 문득 더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굳은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쟁기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밤낮으로 쟁기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마을의 농부들을 찾아다니며 기존 쟁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땅에 박혀야 흙이 잘 뒤집히는지, 손잡이의 모양은 어때야 힘을 덜 들이는지, 벼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 흙이 달라붙지 않는지. 그는 농부들의 작은 불평 하나까지도 허투루 듣지 않고 자신의 작업 일지에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스승인 김영감은 그런 그의 노력을 묵묵히 지켜보며 가끔씩 핵심적인 조언을 던져주었습니다. 쟁기의 핵심은 볕과 보습의 조화에 있다. 너무 강하기만 해서도, 너무 무르기만 해서도 아니 되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흙이 마음을 여는 법이다. 강칠은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쇠를 녹이고 두드리고 모양을 만들고 다시 부수기를 반복했지요. 그의 대장간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늘 땀과 쇠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쟁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만든 쟁기는 기존의 것보다 무게는 절반으로 가벼웠지만 강도는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는 벼의 곡선을 족제비의 등처럼 날렵하게 만들어 흙이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지요. 사람들은 이 쟁기를 족제비 쟁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칠은 자신의 첫 작품을 들고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돌밭을 일구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것인데 한번 써보시지요.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쟁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쟁기가 땅에 닿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딱딱한 돌밭이 마치 부드러운 묵을 자르듯 힘들이지 않고 쟁기날 아래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이런 신통방통한 쟁기는 내 평생 처음 보네. 노인의 외침에 주변에서 밭을 갈던 농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강칠의 쟁기가 보여주는 놀라운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술주정꾼 강칠이 저런 물건을 만들어내다니. 강칠의 쟁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잃어버렸던 재능이 땀과 정직함 속에서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칠의 족제비 쟁기에 대한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인근 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농부들은 너도 나도 김영감의 대장간을 찾아와 강칠이 만든 쟁기를 구하고 싶다며 줄을 섰지요. 술주정꾼으로 손가락질 받던 강칠은 어느새 마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기를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덕 사채업자 억수였습니다. 억수에게 강칠은 영원히 자신의 발밑에서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할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버젓이 재기에 성공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자 억수는 심사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놈이 저렇게 잘 나가게 되면 내 돈을 다 갚아버릴 게 아닌가. 더 이상 저놈을 쥐고 흔들 수 없게 된단 말이다. 안 될 말이지. 억수는 강칠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저작거리와 주막 곳곳에 풀어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는가? 강칠이가 만든 그 쟁기 말이야.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며칠만 쓰면 볕이 뚝 부러져 버린다더군. 술주정꾼이 만든 물건이 오죽하겠나. 그뿐만이 아니야. 그 쟁기를 쓴 밭은 그해 농사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더군. 재수 없는 놈이 만든 물건이라 땅의 기운을 해친다는 게지.
근거 없는 헛소문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파고들며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쟁기를 주문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찜찜한 마음에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지요. 억수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사람을 시켜 대장간에 쌓아두었던 최상급의 쇠붙이들을 훔쳐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잘 부스러지는 질 낮은 쇠를 가져다 놓았지요.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강칠이 그 쇠로 쟁기를 만들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쟁기는 완성되자마자 작은 충격에도 쉽게 휘어지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강칠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소문이 맞았다며 수군거렸고 대장간 앞은 순식간에 강칠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억수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다시 무너져야지. 감히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해?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재기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 강칠은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수의 교활한 계략으로 강칠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쟁기 주문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은 그에게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몇 년간 그를 따라다녔던 술주정꾼이라는 오명 위에 실패한 장인이라는 새로운 낙인이 찍히는 듯 했지요. 강칠은 대장간 구석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다시 실패인가? 나는 결국 안 되는 놈인가? 예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술병을 잡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장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한 늙은 농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강칠의 족제비 쟁기를 처음으로 써보고 그 진가를 알아봐 주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강칠의 어깨를 툭 치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쓰던 족제비 쟁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쟁기는 수없이 땅을 갈아 날이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야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자네를 믿네. 이 쟁기가 자네의 진심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헛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그대의 실력을 보여주게나. 노인의 굳건한 믿음이 담긴 한마디는 꺼져가던 강칠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격려를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칠의 성실함과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강칠과 함께 나무를 하던 동료들은 밤새 산을 뒤져 억수가 훔쳐갔던 최상급의 쇠붙이들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주막의 주모는 억수의 하수인들이 술에 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계략을 꾸몄다고 실토하는 것을 엿들었다며 강칠의 누명을 벗겨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강칠에게 새로운 쟁기를 만들 재료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강칠이 힘을 내게 우리는 자네를 믿네.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그 어떤 망치 소리보다도 더 크게 대장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믿어준 모든 이들 앞에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쇠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날카로운 족제비 쟁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쟁기로 아름드리 통나무를 단숨에 쪼개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억수의 비열한 계략은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억수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줄행랑을 쳐야만 했지요. 강칠은 마침내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아내와 스승,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의 마음이 함께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돈보다 더 귀한 재산이 바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수의 방해를 이겨낸 후 강칠의 족제비 쟁기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제 한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널리 알려졌지요. 대장간 앞은 매일같이 쟁기를 주문하려는 농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강칠은 쉴 틈 없이 쇠를 두드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활기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몇 달 후 강칠은 마침내 억수에게 졌던 모든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 연실과 함께 엽전 꾸러미가 묵직하게 담긴 자루를 들고 억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땀으로 일어선 당당한 가장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억수는 제 발로 찾아온 강칠을 보고 처음에는 또 무슨 행패를 부리려나 싶어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칠이 그의 앞에 엽전 자루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자 억수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강칠은 억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이요. 원금과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왔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억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엽전 꾸러미를 풀어헤쳐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정확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발밑에 있던 하찮은 놈이 이제는 자신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위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지요. 돈 세기를 마친 강칠은 마지막으로 억수에게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이 돈은 예전처럼 술값으로 빌린 더러운 돈이 아니오. 이것은 내 아내의 눈물과 내 딸의 기다림과 그리고 내 두 손의 땀으로 정직하게 번 깨끗한 돈이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 말에는 더 이상 술주정뱅이의 허세가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한 가장의 무게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분한 표정으로 입술만 깨물 뿐이었지요. 그는 돈을 얻었지만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강칠은 아내 연실의 손을 잡고 억수의 집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실은 남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강칠은 마음속에 남아있던 또 하나의 큰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연실에게 진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자신이 술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내. 그녀가 흘렸을 눈물과 한숨의 무게를 그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저작거리의 음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진열된 비녀들 중에서 가장 단아하고 아름다운 은비녀 하나를 골랐지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연꽃 봉고리 모양의 섬세한 세공이 마치 아내 연실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강칠은 딸보기를 재운 뒤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 연실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가 곱게 빗어 올린 머리에 자신이 사온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은에 감촉에 놀란 연실이 고개를 들자 강칠은 그녀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소. 당신이 밤새워 번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고
당신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내뱉고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소.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당신의 마음을 나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게요. 부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그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등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연실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남편의 넓고 거칠어진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녀가 기다려왔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녀가 아니라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남편의 눈물 속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떤 화려한 언어도, 어떤 값비싼 선물도 그 순간 두 사람이 나누는 침묵의 화해보다 더 깊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두 부부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깊은 화해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던 강칠은 이제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 연실과 상의하여 자신의 대장간 마당에서 작은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잔치날 대장간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돼지고기 삶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연실과 동네의 안악들은 함께 음식을 장만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강칠과 마을 장정들은 커다란 통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 날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장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지요. 강칠은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두웠을 때 저를 외면하지 않고 손잡아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시름을 잊고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잔치는 시끌벅적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했습니다. 잔치의 흥이 무르익을 무렵 강칠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상급의 농기구들을 내어놓고 추첨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강칠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요. 사람들은 강칠에게도 막걸리 잔을 권했습니다. 자, 강칠이도 한 잔 받게나. 오늘 같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지. 예전 같았으면 그는 누구보다 먼저 술잔을 받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술보다 더 좋은 것에 취해 있어서요. 그는 잔 대신 아내와 딸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술에 취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장간 마당에는 늦게까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칠은 그 모든 광경을 맑은 정신으로 가슴 벅차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간 깊은 밤이었습니다. 강칠은 아내와 함께 잔치의 흔적을 치우고 있었지요.
그때 스승인 김영감이 뒷짐을 진 채 조용히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칠이야. 아주 보기 좋은 잔치였어. 아닙니다, 영감님. 다 영감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강칠은 스승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은 밤하늘에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저 네 안에 잠자고 있던 불씨를 깨워주었을 뿐이다.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든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의 힘이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칠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아버지의 그것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칠이야, 오늘 네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돼지고기 값에 막걸리 값에 사람들에게 선물한 농기구 값까지. 아마 네가 지난 몇 달간 피땀 흘려 번 돈의 절반은 좋게 썼을 게다. 아깝지 않으냐? 강칠은 스승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영감님. 오히려 제 마음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부유하고 가득 찬 느낌입니다. 그의 대답에 김영감의 주름진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네가 마침내 진짜 백이 장인이 되었구나. 김영감은 잔치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강칠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잘 보아라, 칠이야.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것이 세상 이치다. 오늘 네가 가진 부가 내일은 다른 이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게지. 하지만 오늘 네가 얻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는 강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내의 저 환한 미소, 내 딸의 재롱, 그리고 너를 믿고 응원해주는 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의 진짜 재산이다. 앞으로 살면서 힘든 날이 또 오더라도 오늘을 기억하거라. 네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니.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칠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곳간에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사람들과의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스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도 더 값진 삶의 지혜를 전수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강칠이 만든 족제비 쟁기의 명성은 이제 한양의 유기전 상인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자자해졌습니다. 그의 쟁기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니라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명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행색의 한 나그네가 김영감의 대장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가는 길에 쟁기의 명성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며 강칠에게 쟁기의 원리와 장점에 대해 이것저것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강칠은 그를 평범한 농부련히 생각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었지요. 나그네는 강칠의 해박한 지식과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쟁기 한 자루를 산 뒤 참으로 훌륭한 기술과 인품을 지닌 장인이시오 라는 칭찬을 남기고 홀련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장간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칠과 마을 사람들은 또 억수가 무슨 짓을 꾸민 것이 아닌가 싶어 긴장했지요. 하지만 포졸들을 이끌고 온 형암은 강칠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서신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의 명이 담긴 교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찾아왔던 그 남루한 행색의 나그네는 바로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암행 중이던 어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강칠의 쟁기가 나라의 농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그의 기술력과 성실한 인품을 조정에 상세히 보고했던 것이지요. 교지에는 강칠을 나라의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관청인
산홍시의 기술자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한낱 시골의 대장장이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자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강칠의 집으로 몰려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하다, 강칠이. 네가 우리 마을의 이름을 드높였구나. 강칠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땀 흘리며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이끌어준 스승 김영감과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 연실,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마을 사람들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술주정꾼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기술로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직한 땀과 꺾이지 않는 의지가 마침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강칠의 작은 초가집 앞은 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떠나는 길에 무운을 빌어주었지요. 스승인 김영감은 강칠의 손을 잡고 자신이 평생 써왔던 낡은 쇠망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양에 가서도 이 망치를 볼 때마다 네가 처음 땀 흘렸던 순간을 잊지 말거라.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의 길이다. 강칠은 눈물로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강칠과 연실 그리고 보기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강칠은 산홍시의 기술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최고의 장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더 좋은 농기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으로 동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땀 흘리는 당당한 장인이 되어 있었지요. 연실 역시 남편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삭바느질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되었지만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던 이웃들을 돕고 남편이 자신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내조했지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딸 복이었습니다. 복이는 더 이상 술 취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늘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글과 그림을 배우며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는 강칠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세 식구는 한양의 작은 집에서 소박하지만 단란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정직한 땀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피어난 한 떨기 꽃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한양에서의 생활도 안정을 찾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칠은 관청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연실은 따뜻한 저녁상으로 그를 맞이했고 딸 보기는 종알종알 그날 배운 글자를 자랑하며 그의 품에 안겼지요. 그날 밤 강칠은 잠든 딸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 발그레한 뺨.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소원 하나가 자신을 늪과도 같았던 절망 속에서 건져 올렸다는 사실이 새삼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조급함으로 무너졌던 날들, 술독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고통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재물운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물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굴러들어오는 일확천금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자신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아내가 새벽마다 싸주던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술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었던 그 정성. 그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아빠와 밥 한 끼 먹고 싶다던 딸의 눈물 어린 소원이었습니다. 썩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준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은 자신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스승의 굳건한 눈빛이었고 헛소문에 맞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음을. 텅 비어있던 술항아리 대신 가족과 이웃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다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강칠은 잠든 아내와 딸의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곁에 잠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감사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의 영원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